2015년 초겨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의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연말 인사이동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른 관심과 걱정이 회사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었다. 만년 부장인 직장 생활에 이번 인사이동에도 이렇다 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따라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경매 사이트에서 반값 이상으로 떨어진 경매 상가가 눈에 콕 박혔다. 전용 면적 85평, 전철역 도보 5분. 주변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대는 중심 상업 지역이었다. 그런데 왜 감정가 7억짜리 상가가 3번이나 유찰되었단 말인가? 지금은 최저가가 2억 4천까지 내려가 있다. 나쁜 점만 골라보았다. 일단 7층 복합 상가 중에 5층 일부이므로 단독으로 상가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속된 말로 썩은 상가 건물이라면 활성화가 어렵다. 폐문 부재의 유치권을 주장하다 보니 점유자의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게다가 현재의 내부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경매 개시기일이 2년 남짓 지나다 보니 미납 관리비가 상당할 것 같다. 내부 시설이라도 알아야 낙찰 후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 자금 여력이 없으면 선뜻 덤비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은행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 초짜들을 거부하며 3차까지 유찰되어 선수들만의 물건이 되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일이 토요일이니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현장을 확인해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 금요일의 퇴근길은 항상 차가 막혔다. 지친 몸으로 퇴근한 나를 맞이하는 아내의 얼굴을 빤히 한번 쳐다본다. 애들은? 큰 놈은 놀러 갔고 작은 아들은 학원 갔어. 아이들이 다 커서 얼굴을 맞대고 저녁을 함께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주말 저녁이다. 주말인데 둘이 오붓하게 외식 어때? 밥 다 해놨는데 뭔 외식? 심심하면 저녁 먹고 산책 겸 호프나 한잔 해.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먹태집을 들렀다. 내일 뭐 해? 뭘 하긴 집에 있지. 그럼 나랑 상가 보러 갈래? 뭐? 뭔 사고를 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좀 관심 가는 경매 상가가 있어서. 나는 말끝을 흐린다.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기에 반쯤 주눅이 든 목소리는 더 이상 목구멍을 넘지 못한다. 경매 나올 정도면 알겠네. 영양가 없어서 다들 포기한 거라는 것만 명심해. 내일 임장은 혼자 가는 걸로 결정한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낮에 찍어둔 경매 상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내일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 내부를 볼 수는 있을까? 관리비는 얼마나 밀렸을까? 상권이 죽은 상가는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의문으로 뒤척이다 잠이 든다. 아침이 되어 늦은 식사를 하였다. 토요일에 집을 빠져나와 혼자 나돌아다니려면 눈치껏 집안일을 거두는 척 해야 하기에 민기적거리며 주방 근처를 배회하는 나에게 아내가 소리친다. 나가. 응? 뭐? 어딜? 상가 보러 간다며? 당신 머릿속에 그것만 있을 텐데 괜히 설거지하는 척 하지 말고 나가라고. 관심 없는 척하던 지난밤의 대화와는 달리 흔쾌히 보내줄 마음인가 보다. 그럴 때는 조용히 말을 듣는 것이 상책이다. 10년 넘은 나의 애마를 몰고 나는 상가 물건지로 향했다. 물건지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겠지만 초면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그렇고 해서 도로변 유료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 오늘이 휴무일이라 관리실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걸?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은 가봐야지. 관리실로 가기 전에 건물을 살펴본다. 보통 때는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동네를 살펴본 후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한 층씩 세밀하게 보는 것이 나의 방식이다. 1층 정문을 들어갔다. 이건 뭔가? 1층에 있는 상가들이 하나같이 낡고 지저분하게 보인다. 수십 년간 손 한 번 안 댄 것 같아 보인다. 공용 화장실을 가보았다. 역시나 이제까지 다녀본 상가 화장실 중 가장 열악하다. 변기는 파손되어 있고 화장실 문에 손잡이며 잠금 장치조차 없다. 아, 괜히 왔나? 아내하고 함께 안 오길 잘한 것 같다. 그냥 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무 실망스러웠다. 이번 물건은 아닌 것 같다. 1층에 있는 편의점에 들렸다. 딱히 사야 할 물건이 있어서 들른 건 아니고
물건 사는 척하며 상가의 현황을 묻고 싶을 뿐이었다. 캔 음료를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가서 묻는다. 여기 장사 잘 되죠? 종업원은 힐끗 쳐다보고는 대답이 없다. 혹시 사장님 안 계신가요? 예. 저희 사장님은 안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하기 싫어하는 알바생에게 더 이상 건질 것은 없을 것 같다. 관리실로 내려갔다. 관리실이 있는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관리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똑똑똑. 관리실을 노크하니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온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관리소장님 되세요? 네. 그런데요.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휴일인데 어쩐 일이신데요? 저는 곧 나가봐야 합니다만. 네. 다름이 아니고요. 이 건물 5층에 경매 나온 상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관리비는 얼마나 밀려 있나요? 거기요. 관리비 많이 밀려 있죠.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5층 전체에서 약 7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렇게나 많이요? 근데 왜 5층 전체죠? 5층 전체가 경매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요? 몰랐습니다. 여기 경매 물건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여긴 좀 온 것 같은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내부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5층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관리소장님도 들어갈 수 없으신가요? 네. 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유치권을 신청해놓고 폐문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경매 나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죠? 저야 알지요. 내부에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던가요? 네. 거기는 뷔페 식당이 영업했었어요. 손님 받는 홀이 크게 있었고 조리실이 있었죠. 그러면 502호는 뭘로 되어 있었나요? 글쎄요. 정확히 그 502호 구역만 특정해서는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조리실하고 홀이 일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 건물은 왜 이렇게 낡았죠? 네. 여기 상가가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관리비가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를 수리도 못하고 상가 상태가 나빠지니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공실도 늘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돼서 그렇습니다. 관리소장이 외출해야 된다고 해서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다. 관리실을 나와서 건물을 1층부터 옥탑까지 돌아보았다. 5층 외에도 영업을 안 하는 공실이 몇 군데 더 있었다. 고층에는 원룸이 있고 당구장, 노래방, 마사지샵 등등이 있는 평범한 유흥상가였다. 깨끗이 관리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유찰될 상가는 아니었겠지만 관리소장의 말대로 장사가 안 되고 공실이 많아지다 보니 관리비 문제가 결국은 건물 유지 보수에까지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들었다. 아무리 낡고 지저분한 상가라도 장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 싸다.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의 전용 85평 상가가 2억 4천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리고 경매 사이트에서 본 현황 사진에는 바닥이 대리석처럼 깨끗하게 돼 있지 않았던가? 점유자가 유치권을 신청한 이유도 깨끗하게 수리를 해놨기에 그런 것 같고 적어도 바닥 공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지저분한 건물인지는 몰라도 경매 나온 5층은 리모델링이 잘 된 훌륭한 임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건물을 나와서 상업지역 주변을 돌아보았다. 로데오 거리는 잘 발달되어 있었다. 젊은 손님도 많고 상가들이 깨끗하게 영업 중이었다. 대부분의 건물 상태도 양호했다. 로데오 거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다. 중년의 남자 소장과 실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중개업소 사장님에게 뭐 좀 여쭤보겠다고 하니 대뜸 경매 물건 보러 왔냐고 그런다. 경매 물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응대하기 어렵다며 거절한다. 할 수 없다. 부동산을 나와 길을 걷다 보니 경매 물건 바로 건너편 4층에 임대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다. 바로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임대 현수막 보고 전화했습니다.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전용 84평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 5천에 월세 380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다 철거해서 깨끗하게 비워뒀습니다. 공실입니다.
바로 옆 건물인데 길 하나 차이로 동일한 면적이 월세 380이란다. 그러면 경매 나온 물건도 최소한 월세 350 이상은 받지 않을까? 아, 감정가가 7억으로 나온 이유가 새삼 생각났다. 수익률 6% 환산하면 월세 350만 원 받는다고 칠 때 보증금 5천만 원을 감안하면 매매 가격 7억 5천만 원짜리 물건이 된다. 머릿속으로 빠른 계산 돌아간다. 감정가 7억 물건을 반값에 낙찰받고 이것저것 비용이 추가되어 최대 4억이 들어간다고 쳐도 대충 3억이 남는다. 주변의 상가를 좀 더 둘러보았다. 로데오 거리 한가운데 중심 상가에도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2층 70평인데 월세를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경매 물건하고는 거리도 있고 사람들의 동선도 차이가 있다. 너무 많은 비교를 하다 보니 혼란스러워졌다.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생각해 정리해 보았다. 싸게 낙찰받아서 임대를 놓는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낙찰 후 급매로 전환하여 시장에 내놓는다 쳐도 최소 5, 6억은 받을 것 같았다. 문제는 얼마나 저가로 받느냐인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에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관리소장의 말을 들으면 온 손님들 중 그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한다. 관리소장은 누구든 빨리 낙찰받아서 공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입찰을 독려하고 있고 그 동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싸게 낙찰받으려는 욕심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다. 2주 후 목요일, 연차를 내고 경매장을 찾았다. 고향 지원 경매 입찰장은 눈 내린 날씨와 상관없이 푹 적이고 있었다. 중소형 아파트는 2, 30명 이상 입찰자가 있었다.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보니 큰 평형의 아파트조차 5, 6명 이상 입찰자가 나왔다. 반면에 상가나 토지는 아직 관심이 적어 보였다. 내가 입찰하려는 502호는 501호가 한 달 전에 먼저 감정가의 60%로 낙찰되고 나서 경매에 붙여진 터라 501호 대비하여 너무 낮은 가격으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감정가의 48% 3억 3천만 원으로 입찰하여 5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낙찰받았다. 낙찰받고 일주일 뒤 경매계로 가서 경매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였다. 오래된 사건이고 유치권 소송, 가압류, 전차인 보증금, 은행 채권 등 얽혀있는 사안이 많아 서류 처리 무척 두꺼웠다. 일단 서류상 점유자로 되어 있는 세 사람과 법인 관련 서류를 열람하였다. 법원 서류를 상세하게 열람해보니 이번 경매건의 히스토리가 눈에 들어왔다. 건물주가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 상가를 매입했고 임차인은 그 상가에 식당을 차리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영업이 부진하던 임차인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자 임대인은 월세를 못 받게 되었고 상가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채권은행이 경매를 넣게 된 것이었다. 경매가 실행되자 임차인은 식당 시설과 인테리어 공사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청하였고 채권은행에서는 임차인의 유치권이 영업을 위한 것이라며 유치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까지 간 유치권 소송은 임차인의 패소로 종결되었고 임차인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사용하던 전차인 역시 경매가 실행되자 쫓겨나게 된 것이었다. 낙찰받고 한 달이 지났다. 법원에서 잔금 납부 통보서가 날라왔다. 잔금은 경매장의 대출 이모를 통하여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었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받은 상가라서 그런지 저금리로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집행관 사무실에 들렸다. 집행관실에서는 서류상 점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전원에 대하여 집행을 해야 하므로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류 열람 시 알게 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았다. 건물주와 전차인은 전화를 받았다. 건물주는 이 경매건에서 대해서 받을 것도 없고 본인이 점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전차인은 경매가 실행되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점유자인 식당법인과 대표자에 대한 명도가 필요하다. 유치권 소송이 점유자 패소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일관하고 있는 걸 보면 명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한 인도명령은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과 함께 보류되었다. 주소 보정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주민센터에서는 주소 확인이 안 되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출입국 기록을 받아 제출하라고 한다. 출입국 기록을 받아보니 출입국 기록은 있다. 그런데 입국 후 주민등록 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 경매계의 점유자의 주소 변동 사항과 출입국 기록 등을 모두 전달하고 몇 주 뒤 인도 명령이 인용되었다. 인도 명령을 받고 나니 502로 낙찰자라면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제 집행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은데 502호에서 인도 명령을 먼저 받았으니 함께 진행하자고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그러기로 한다. 강제 집행 계고장을 출입문에 부착하니 점유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 본인은 유치권 금액을 받지 못하면 이사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인도 명령까지 인용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강제 집행으로 발생할 비용을 점유자인 당신에게 줄 터이니 이사하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집행기일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결국 내키지 않는 강제 집행을 실행하게 되었다. 강제 집행 당일 아침.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다. 여러 가지로 찜찜한 내 마음 같았다. 현장을 가보았다. 멀찍이 떨어진 도로가의 점유자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상가를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용역업체에서 10여 대의 이삿짐 차량과 인부 수십 명을 대동하여 나타났다. 9시 정각. 집행관이 열쇠공을 대동하고 소형 승용차에서 내렸다. 미리 약속해둔 증인들과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5층으로 올라갔다. 집행관이 출입문을 한번 노크하더니 인기척이 없자 개문하라고 지시하고 집행을 하였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 밝은 색의 바닥 타일이 눈에 들어왔다. 홀은 깔끔하였고 아이들 놀이방도 있었다. 조리실을 가보았다. 내가 입찰한 502호가 있는 구역이었다. 홀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조리 공간으로 주방 시설이며 조리기구들이 가득 있었다. 이걸 전부 치우려면 비용도 그렇고 문제가 많겠는데? 용역업체 사장과 집행관이 나에게 다가와서는 말했다.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최대한 외부 창고로 옮기지만 고정된 것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들은 현장에서 보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한 집행 처리가 안 된다는 거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명도 집행 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니. 갑자기 머릿속에 먹구름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임차인이 명도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도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가 갔다. 시설물들이 고정되어 있어 비용도 상당히 필요하고 이전하더라도 둘 곳도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집행관에게는 고정된 시설물들은 현장 보관하고 이동이 가능한 유체동산 위주로 집행해 달라고 하였다. 집행을 완료하고 몇 주 뒤 점유자의 지인이 나타났다. 돈 되는 물건은 다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흔쾌히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가져가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명도가 끝났는데도 개운치가 않다. 내부를 보니 아수라장이었다. 바닥은 깨끗한 편이었으나 시설물 중에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던 곳이라 조리시설이 큰 규모로 설치되어 있었다. 조리시설을 철거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었다. 인근에 있는 철거업체 서너 곳에 철거 의뢰를 하였다. 견적 금액이 각각 1,6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나왔다. 최저가 견적업체로 철거를 실행하였다. 철거 기간은 예상보다 길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형 오븐, 배기구, 벽에 설치된 주방 타일들까지 한여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곳에서 철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일꾼들이 일을 하지만 나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에 나가 먼지를 마셔야 했다. 나중에 철거가 완료되고 나서 철거업체 사장님이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한다. 사장님, 800만 원의 견적을 넣기는 했는데요. 작업을 해보니 마진은 고사하고 직원들 일당 주고 나니 적자가 났습니다. 제가 돈을 안 가져가도 좋으니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였다. 이해는 갔다. 다른 업체들은 철거 비용을 최소 1,200만 원 이상을 부르는데 그 업체만 800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입찰했던 것이다. 나는 1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철거업체 사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문자가 왔다. 철거 후 칸막이 작업을 먼저 실시하였다.
5층 전체가 식당으로 이용되다 보니 호실별 칸막이 구분이 없었다. 은행 대출 시에도 칸막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임대를 주려면 꼭 필요한 공사였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나서 천정 텍스, 전등, 벽면 페인트 등 나머지 공사를 하나씩 완료하였다. 공사 완료 후 동네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 물건을 내놓았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천에 월세 350으로 하였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임대 조건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경매 나온 물건인데 언제 수리했냐고 다들 놀라워하였다. 그해 8월, 9월은 너무나 더웠다. 임차 손님은 구경도 못했다. 삼복더위 속에 철거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몇 달간 찾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낙찰받고 약 9개월 정도가 지나가던 무렵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게임장을 찾는 손님이 계신데 502호 전체를 쓰겠다고 했다. 공사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렌트프리를 달라고 하였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계약을 했다. 최종 계약은 보증금 5천에 월세 320이었고 내부 시설은 임차인이 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하는 조항이었다. 이번 경매는 정말로 힘들었다. 물건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 유치권, 폐문 부재, 관리비 연체, 점유자 송달 불능, 공동시설하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으로 받은 경매 물건에서 순수 투자금 6천만 원으로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250만 원을 얻게 되었다. 수익률이 무려 50%다. 주식 투자도 고리대금업도 아닌 경매 한 건으로 나는 이 물건을 3년간 월세를 받고 난 후 매각을 하였다. 매각 가격은 6억 3천. 세후 약 2억 원대 차익과 임대소득 1억을 갖게 되었다. 이 물건은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큰 소득도 가져다 주었다. 상가 경매가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난이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쓸만한 물건은 금액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 유치권, 과도한 미납관리비, 공실 위험성 등등. 투자자를 거슬리게 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쉽게 돈 버는 경우가 있던가? 남들이 모두 좋다고 덤벼드는 물건을 내가 싼 가격에 받아올 수 있던가? 썩은 부분 도려내고 나면 좋은 물건이 되는 것이고 못생긴 물건도 예쁘게 고치면 훌륭한 물건으로 탈바꿈하지 않던가? 경매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치를 찾아내는 안목이 이익을 만든다. 나는 이제 다음 물건을 향해 간다. 그날처럼 다시 한번 나의 계절을 맞이하고자